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자,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지금 비가 좀 소강 상태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급류에 휩쓸렸던 해병대원 실종 14시간 만에 발견이 됐네요. 예, 어제 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어제 오전 9시쯤에 내성천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이 됐습니다.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동료들과 대열을 맞춰 수색을 하다가 강바닥이 무너지면서 물에 휩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11시 8분경에 경북 예천군 내성천 교평대로 하류 400m 우측 지점에서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A1병을 수색하던 당국이 발견을 했습니다. 경북 119 특수대응단이 운영하는 드론이 야간 수색을 하던 중에 붉은색 옷을 입은 A1병을 확인을 했고요. 수색대원들은 인양을 했습니다. A1병은 예천 스타디움으로 옮겨진 뒤에 오전 0시 45분께에 태극기에 덮여서 해병대 헬기에 실려서 해군 포항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내성천 경진고 그리고 삼강교 사이에 수색 작업을 벌였다고 하는데 당시 유속이 좀 빨랐대요. 근데 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그 수색을 했던 건가요? 예, 당시에 유속이 굉장히 빨라가지고요. 네. 수륙 양용 장갑차도 투입하지 못했습니다. 최초 신고자인 지역 주민에 따르면요. 사고 당시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 없이 장화를 신고 일렬로 내성천에 들어갔는데요. 하천 바닥이 갑자기 푹 꺼지면서 마침 그 지점을 지나던 대원이 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년에 최저임금 시급이 확정이 됐습니다. 결국 10,000원을 못 넘어섰네요. 예,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논의 끝에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요. 애초에 노조가 제시한 최종안 1만 원과 이제 사측이 제시한 9,860원을 놓고 투표를 한 결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로 앞서면서 경영계안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9,620원에서요 240원 오르면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3년 201만 580원에서 206만 740원으로 5만 160원 오르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9,920원이 될 수 있었는데 민주노총 반대에 무산됐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예,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10차 수정안으로 각각 1,020원과 9,840원을 제시하면서 격차가 180원까지 줄어들자 이제 공익위원들은 합의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하에 네. 양측 최종안의 중간값으로 올해보다 3.1% 인상된 9,920원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공익위원 9명은 모두 해당 안건에 동의를 했고요. 경영계인 사용자위원들도 찬성을 했는데요. 근로자위원 중에서 한국노총 측 인사들도 동의를 하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9,920원으로 분위기가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반대하면서 이제 중재가 무산됐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경제계, 노동계 반응 어떻습니까? 예, 경영계는 3구 복합 위기와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 등을 고려했을 때 미미한 상승 역시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아쉬움을 표출을 했고요.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노사 및 노정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예상보다 저조한 수준으로 도출됐다는 점이 뇌관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내년도 최저임금 정해지긴 했지만 그 결정 과정을 둘러싼 반발, 논란 계속되는 것 같은데 특히 공익위원들이 중재를 위해서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 설정 기준도 매년 달라지고 있잖아요. 예, 공익위원들이 매번 다른 기준으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액이 표결로 결정되는 상황은 2020년부터 4년째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네. 정권의 지향점에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들쑥날쑥한 것도 일관성 없는 심의 촉진 구간 설정 기준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사용자위원과 이제 근로자위원이 각각 9명인 위원회 구성상 공익위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도 이들이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노사 갈등에 최저임금 심의가 난항을 겪는 모습인데 실제로 이번에는 110일 걸렸어요.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됩니까? 예, 근로자가 아니라 이제 양대 노총 관계자가 들어가면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진영 대결의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서 근로자위원회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요. 예, 유럽연합의회는 지난해 10월 19일에 적정 최저임금에 관한 입법 지침을 채택을 했는데요. 입법 지침은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적정성 확보를 제시하면서 단체협약 적용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회원국은 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독일은 지난해 10월에 최저시급을 10.45유로에서 12유로로 인상을 했는데요. 1년 10개월 만에 세 차례에 걸쳐서 최저임금을 25% 인상을 했습니다. 스페인은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을 8% 인상을 했고요. 영국도 23세 이상 노동자 최저시급을 이달부터 10.42파운드로 10%가량 인상을 했는데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요. 의회 반대에 부딪히면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지난해 초 연방정부 노동자,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인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아시아에서 보면 어떤 수준입니까? 높은 수준이에요? 예,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고요, 세계에서는 13위권에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차등 적용하고 있는 일본은요 현재 평균 961엔 수준인데요, 한국 돈으로 8,735원이고요. 중국도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 최저임금을 인상한 지역의 인상률은 평균 9.3%입니다. 전일제 월급을 기준으로 상해의 최저임금이요 2,482원, 우리 돈으로 43만 4천 원으로 가장 높고요. 상해, 북경, 광둥, 천진 등 7개 지역에서 2,000위안, 우리 돈으로 35만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고물가는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한편 하나오션에서 18일에 사무직군 직원들에게 1,000만 원 가까이 연봉을 올린다, 이런 내용의 개편 급여 기준 공식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각사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 기준에 HD 현대중공업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은요 8,472만 원이고요. 네. 삼성중공업은 8,400만 원인데요. 하나오션은 7,300만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나 하나오션의 연봉 인상은요 경쟁사와 이제 비슷한 수준인데요. 임금을 올려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연봉이 올라가는 그런 회사도 있네요. 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지금 이하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술을 바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대북 불법 송금 당사자는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인데요. 네. 그는 이제 2019년에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을 했고요. 이 같은 대납 사실을 이재명 대표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이화영 씨는 소설을 가지고 자꾸 그런다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을 했었는데요.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사전에 구두로 보고했다고 기존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아하, 그렇다면 왜 진술을 번복한 것일까요? 예, 아무래도 이화영 지사는 지금 이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검찰이 내민 그런 객관적인 증거에 좀 흔들린 거 아니냐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확보한 문서 중에는 경기도가 2019년 11월 27일에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에 김영철 위원장에 보낸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 요청이라는 공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진술 바꾼 이유가 뭐 증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사건의 법적 쟁점
어떤 건가요? 우선 이 사건의 혐의는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제3자 뇌물죄로 지금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요건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요건이 나오더라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 아니면 보고를 받고 뭐 사실상 동조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쟁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평화부지사로 일했던 이화영 전 지사의 그 진술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불법 송금 사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기에 이제 휩쓸려 들어갈 개연성 더 커진 거 아닙니까? 예, 이재명 대표 수사를 위해서는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진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와 대북 송금 간의 연결 정황이 나오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소환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어제 유출자로 지목되었던 현근택 변호사를 소환 조사를 했고요. 현근택 변호사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현재 재직 중입니다. 자, 이 말고도 백현동, 정자동 특혜의혹 수사도 있잖아요. 진행상 어떻게 됩니까? 예, 백현동 사건의 로비스트 김인섭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개발업체 대표는요. 김 씨가 요구한 알선 대가 200억 원 중 절반은 이 대표와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가는 것으로 알았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정자동 호텔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업 시행사 전 대표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에 대한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면 이제 본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반응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전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이후에요. 기자들로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요.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추가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수혜 상황이라고 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자, 민주당 조작 수사, 강압 수사 이 얘기를 하면서 검찰을 성토한 느낌인데 어제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예, 민주당의 검찰 독재 탄압 대책위원회는요.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해당 기사를 거론하면서 검찰이 흘리지 않았다면은 절대 보도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대책위원회는 이어서 다시 발동한 검찰의 조작 본능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면서요. 언론 보도 뒤에 숨은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사례를 점검을 해서요. 공수처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 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민주당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 공개가 됐는데요. 이 탄원서가 이 전 부지사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을까요? 예, 탄원서에는요. 스트레스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치아가 3개나 빠졌다고 되어 있고요.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지금 심리적인 압박은 군사 독재 시대의 정기 고문만큼 무섭다는 절절한 호소가 담겼다고 합니다. 자, 입장이 번복되니까 제2의 유동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아무래도 대장동에서는 키맨이 이제 유동규 씨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이 쌍방울 관련된 제3자 뇌물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키맨인데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진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또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를 했습니다. 뭐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체포영장이 줄줄이 나올 경우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이 영장을 이제 몇 번을 칠 것이냐 이게 핵심이기는 한데요. 네. 이미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포기를 결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 번은 이걸 막겠지만은 연속적으로 계속 불체포 특권을 쓰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엘리엇 배상 얘기인데 지난달에 우리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약 1,300억 물어줘야 된다. 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 결정이 났는데 우리 정부가 취소소송 나서기로 했는데 일단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예, 엘리엇은 2015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요. 삼성물산의 가치가 평가절하된 합병 비율이라면서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네. 대주주인 이제 국민연금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합병이 성사가 된 겁니다. 이후에 국정농단 재판에서 문용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병 찬성 의견을 내도록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됐고요. 엘리엇은 이를 근거로 해서 ISDS를 제기를 한 겁니다. 아하. 지난달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요.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을 했고요. 불복 기한이 28일에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정부가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제 2015년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을 해서 삼성물산 주주인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고 판정부가 인정한 겁니다. 자, 이 사건 쟁점 자체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 부분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결정이라고 하는 네. 것에 대해서 국가의 행위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가 지금 가장 핵심인 거고요. 지금 정부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취소 소송을 영국 재판소에다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최종 판단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중재재판소 이후에 이제 불복을 해서 취소 소송하는 건데요. 이것은 분쟁의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서 이제 영국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얘긴데요. 이 정당 바로 세우기 마지막 행사 연사로 참석을 했는데 이 뭐 중요한 건 우리 변호사님 정바세 대표 아닙니까? 본인이 계획하신 겁니까? 예, 저희가 정당 바로 세우기에서 네. 정치를 바꾸는 시간이라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거고요. 네. 지금까지 8회를 진행을 했는데 16분의 이런 명사 초청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제 유승민 전 대표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와서 이제 강연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시민교육 차원에서 진행을 한 거였습니다. 어제 뭐 행사 분위기 또 연설 내용은 어땠어요? 저희가 이제 12번, 이게 8번을 했고 16분을 모셨기 때문에 매번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어제는 뭐 거의 그 콘서트장을 좀 방북해 할 정도로 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하. 긴 줄도 쓰시고 좌석은 꽉 채워서 이제 강연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다음 연사가 있는 겁니까? 끝난 거예요? 이제 저희는 이제 정치를 바꾸는 시간은 마무리를 했고요. 앞으로도 정당 개혁 내지는 정치 개혁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신당 얘기가 있던데 뭐 우리 신은기 변호사 참여합니까? 어제 뭐 백브리핑 과정에서 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라는 이제 유승민 전 대표의 입장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저희는 일단 정당 바로 세우는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존 정당을 고치는 데 최선을 더 다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은기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